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에 있는 대만은 코로나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요새는 상당히 앞선 것으로 이렇게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대만을 그리고 또 앞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지 그런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참 이것을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대만하고 한국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면도 있고 또 굉장히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냉전 체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가장 큰 혜택을 보기도 한 나라죠, 둘 다. 그래서 대만도 사실은 미국의 원조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장개석중. 그러니까 미국이 소위 공산주의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대한민국과 대만 그리고 조금 뒤로는 이제 일본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발전해서는 대만하고 한국하고 상당히 틀린 이야기는 틀리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정치 경제인 것 같습니다. 대만은 정치는 국민당이 주도를 했거든요. 국민당의 주도 세력은 본토에서 넘어온 세력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넘어왔죠, 그때. 그리고 사실 대만의 헌법은, 제가 이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은, 1945년 중화민국 헌법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중국 헌법이었죠. 그러면서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고유의 그런 걸 조금 소화를 해서 동서양간에 해서 한 것 같아요. 그건 오부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입법회의 이런 것도 사실 대만의 입법위원은 종신의원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장개석 총통이 그 종신 지배를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력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죠. 그러면서 대만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과 크게 달랐던 것은 대만은 이 시장 경제는 대만인들이 주도를 했다고 그래요. 반면에 정치 권력은 본토에서 온 국민당 세력이 지배를 했죠. 그러니까 대만의 정치 세력이 주도했던 것은 대만의 그러니까 토착 시장 세력이 커져서 부상하는 것을 상당히 견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재벌을, 기업들을 대폭 지원을 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만은 그걸 피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이카노미스 스케일, 대규모,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거, 그거는 전부 다 국영기업으로 운영을 쭉 해왔었습니다. 대만은 국영기업이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주요 석유화학 이런 것도 다 국유기업으로 있고, 심지어는 TSMC도 주인 없는 회사잖아요. 그건 처음에 가는 사람이 주식 하나도 없고 정부와 50% 50%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재벌 기업들한테 뭐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졌죠. 반면에 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요 기관사람은 전부 다 국영기업으로 키우고, 그리고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대만은. 그래서 뭐 60년대, 50년대부터 해외 주요 소위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반면에 그 안에서 부품 라인은 전부 다 대만 토착 기업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중소기업들이 강합니다. 부품 제공하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중심으로 쭉 발전했고, 우리는 재벌 대기업으로 하면서 부품은 전부 다 해외 의존을 많이 했어요. 일본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품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이제 대만은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국유기업과 중소기업들로 발전했고, 동시에 해외 투자도 전부 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해외에다 투자하고, 기술력도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게 대만하고 이제 한국하고 큰 차이고, 그 이제 배경은 그 정치 경제적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은 한국보다 저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좀 건 문화의 차이도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는 나중에는 저축률이 높아졌지만 초기에는 저축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뭐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랬지만, 대만은 국내 저축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거로 국내 투자를 많이 하고, 들여오게 된 거는 이제 해외 기술을, 우리는 로열티를 주고 해외 기술 들여왔지만, 거기는 해외에 이제 직접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고, 국내에서 이제 그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들하고 부품 체계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만은 성장 과정에서 우리보다 인플레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장개석 총통의 아주 지론이었다고 해요. 장 총통이 자기가 백동 중국 분당에 피한 결정적인 이유가 인플레 때문이었다. 인플레가 있게 되면 가격 체계가 왜곡되고, 가격 체계가 왜곡되면 부패가 심화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인플레야말로 국가가 망하는 길이다 라는 인식이 아주 확고했다. 그래서 대만은 인플레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재벌 지원하고 수출 지원하는 과정에서 60, 70년대에 한국은행이 남대문 출창수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인플레가 10%, 2%, 20% 자주 났었거든요. 대만은 그런 인플레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 성장을 했고, 또 매체 위기라는 게 없었죠. 대만. 우리는 늘 매체 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결국 미국의 지원이나 일본의 지원으로 벗어나다 나중에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니까 미국이 그랬다는 게 아니니까 일본 보고 쟤들도 좀 당해봐야 된다.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했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임창열 부총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대장성 장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때는 일본이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이 없었고, 미국도 그때 한국도 경제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맡게 된 거죠. 근데 대만은 이제 그런 매체 자체가 별로 없었고, 훨씬 우리보다 안정적 내실 있는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보다 부족한 게 글로벌 브랜드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우리는 뭐 현대, 삼성, SK, LG 이런 게 있지만, 대만은 이제 그런 게 부족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보면 1인당 소득은 우리보다 이제 추월했고요. 우리가 대개 이제 그 나라의 그 실질 생활 수준이 어떠냐는 단순히 환율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구매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구매력으로 평가한 대만의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대만의 구매력 평가 1인당 소득이 일본보다 적어도 10,000배는 제가 높은 거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일본하고 크게 비슷하지 않죠. 그래서 대만 경제를 이렇게 보면 내실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도 대만은 보면 인플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대만이 저축이 많고 자본이 그렇게 큰 거 공급자 중에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부분적 답변만 드렸는데 그게 대만하고 한계 차이가 앞으로 이제 보면 어디가 더 유리하게 될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의 장점은 이제 나름대로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그 교육라든 인력, 이건 대화보다 나은 것 같고, 반면에